가의 노자 입장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그 이 나라는 주인공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고 평가하라는 거죠. 옹호하거나 반박하라. 그러니까 이건 평가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평가하고 1번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이 뭐냐?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특이한 게 먼저 노자의 입장에서 나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평가하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노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또 평가를 하래요. 나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신의 평가를 넣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처음 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 내는 학교 여러분들 여태까지 본 적 있어요? 나랑 같이 5개월을 했는데 그냥 평가하시오, 설명하시오, 분석하시오, 현상의 이유를 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막 이런 거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만의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예요. 여기서는 노자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가 또 평가를 내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나의 캠든 벤치의 시사점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찬찬히 뜯어보면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요소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뽑아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도식화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노자 입장에 근거해서 얘를 평가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근거하여 뭐뭐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낮의 지문을 요약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 입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얘를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1번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자. 문제가 점점 더 흥미로워져. 요 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노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래. 그 다음에는 이 나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래. 여기 보면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평가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언급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2단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보자.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우준이랑 나랑 A라는 대상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치자. 논술 시험 잘 보는 법에 대해서 논술 어떤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 우준이랑 내가. 그래서 우준이는 나는 논술에서는 이런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논술 강의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 B라는 강사는 엄청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B라는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면 우준이의 그 기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 먼저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똑같은 대상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노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여기 숨어있는 요구사항이에요. 사실 합격자 답안에서도 명시적으로 그 부분은 안 써줬는데 사실 논증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준이가 B라는 강사 나는 논술에서 이런 요소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B라는 강사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나는 우준이를 만약에 반박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야. 네가 강사를 보는 기준은 틀렸어. 논술 수업에서 중요한 건 이거가 아니야. 라고 먼저 그 기준을 비판한 다음에 우준이의 평가를 공격해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언급하라는 거는 뭐를 함축하고 있냐면 요 노자 입장에 대한 나의 평가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요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넣고 요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진짜 논리적으로 잘 쓰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노자의 기준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자의 기준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나란 인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바탕으로 다의 캠든 벤치의 시사점을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시사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사한다 하면 이제 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 암시하다, 어떤 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암시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캠든 벤치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바람직한 윤리적 태도,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자신의 평가랑 일치하게 요 시사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캠든 벤치가 좋다 나쁘다 단순히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사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시사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요걸 바탕으로 노자 입장을 노자 입장에 찬성을 하고, 노자 입장처럼 공평무사하게 만물을 대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 관점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나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했다고 쳐요. 나는 굉장히 사심에 사로잡혀 있고 동정심이나 인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한다. 이것은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합당한 기준은 아니다. 그 비판을 한 다음에 요 캠든 벤치에 대해서 그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캠든 벤치가 좋다 나쁘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캠든 벤치는 이처럼 무사 공평하고 어떤 본질적인 사물의 용도에 충실한 디자인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인 억압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런 주장은 어떤 인이라던가 인위적인 도덕에 기반한 약간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이고, 캠든 벤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자를 디자인할 때 그 용도에 맞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하되, 다만 이 캠든 벤치로 인해서 소외되는 이웃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 캠든 벤치를 비판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 역시 공평무사와 어떤 무의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고, 애초에 캠든 벤치라는 문제가, 캠든 벤치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소외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고, 그 노숙자들의 소외 문제를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캠든 벤치가 오히려 역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게 공평무사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역으로 캠든 벤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똑같이 써야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사점을 도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방향성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노자 입장 요약하고, 노자 입장에 따라서 나를 평가해야 돼. 이를 죽이는 것을 슬퍼한 남자를 평가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노자 입장에 대해서 자기도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나도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식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따라오라는 취지에서 일부러 약간의 오픈 결말을 두었는데 우리 페이지를 보면 사업 페이지에 제가 도식화를 여기 노자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평가 요거까지만 해두고 그 옆 부분은 오픈 결말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 따라가 보면서 글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고민을 해보실 것이고 네. 자,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양대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로 이런 것도 해봤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상업 라인 대학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한양대를 이번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상업 라인 중에서도 성한서가 대표적이잖아요. 성한서가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도표 해석을 조금 꼼꼼하게 한다 라고 하면 근데 뭔가 좀 창의적인 논술 이런 부분, 좀 독창적인 발상 그리고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서 현실의 사례를 들고 막 이런 거 진짜 약간 찐 논술 같은 거는 좀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성대를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3학 라인 중에서 성대는 그냥 진짜 매년 똑같은 방식의 문제가 나와요. 1번 분리 요약, 2번 도표 해석, 3번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기 주장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들 패턴이 그냥 정해져 있고 그리고 채점 방식도 그냥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변동성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체제를 잘 맞출 수 있고 그냥 긴 글을 그냥 꼼꼼하게 무난하게 써내는 걸 잘한다. 그리고 상업대학을 하나 쓰고 싶다. 상업대학을 물론 안 쓰는 옵션도 있어요. 이학대학이랑 그 이하대학만 쓰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업대학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성향이면 성대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냥 하나 재밌는 거 해봤다 이런 경험으로 한번 삼아보라는 뜻이에요. 정우님 2개 재밌는 걸 해보게 되겠죠. 수요일까지. 자, 그래서 우리 도식화를 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요 한양대 제시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합니까? 중국의 학원 진짜 수학 정승제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난 그 사람은 진짜 레알 리스펙이에요 진짜. 역시 1타가 대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지를 봐도 이 답안은 4가지의 가능한 답안이 있다라고 한양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채점 기준을 보면 한양대학교는 명시적으로 채점 기준이 그 앞에 나온 논리관계 도식과 앞에 나온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를 보면 여기 출제 의도 마지막 줄에 수험생들의 발산적 사고를 유도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점, 이게 일단은 어떤 우리 시사점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 사회가 소수자와 배제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시사점이 되는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발산적 사고를 유도했다라고 해서 다양한 답안을 도출하기를 의도하고 낸 문제다라는 뜻을 여기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양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발표한 4개의 그 도식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약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양대학교는 그냥 학교는 결론만 딱 적어놨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문과 함께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그 도표를 약간 더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따라가보면 총 4개의 가능한 답안이 있고, 4개 다 여러분들이 잘 쓰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요령 있게 가장 점수를 얻기 쉬운 하나의 결론이 있긴 해요. 그것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일단 노자의 나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노자 입장을 먼저 봐봅시다. 노자 입장을 먼저 봐보면,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지푸로 만든 개의 형상을 만들어 제사에 쓰고 버리는 풍습 쫙 나오면서, 그러니까 태풍을 천지가 악의를 품고 인간에게 내린 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노자의 얘기는 뭐예요? 노자의 얘기를 조금 압축을 해보면, 노자는 자연법칙이라는 거는, 자연법칙에는 의도라든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의도라든가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자 사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법칙이 이러하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보면 중간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를 천지가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베푼 은혜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라고 해서, 자연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이 되게 막 따뜻하고 뭔가 우리 마더 네이처 그래가지고 어머니 자연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실제 자연은 아무 감정도 없고 편애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우리의 의도라던가 이런 인이라던가 인의 예지신 이런 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자연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중립적 기계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계속해서 도출해 가면서 글을 읽는 게 좋습니다. 자연법칙에는 의도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다만 중립적이고 기계적, 또는 지금 저도 계속해서 발산적 사고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키워드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 거니까 중간에 좀 지우다가 새로 쓰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중립적이고 맹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윤윤사에서도 노자 장자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보면 되게 그냥 막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류를 즐기면서 이런 모습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노자가 얘기한 자연은 굉장히 거칠고 막 진짜 그냥 자비가 없고, 그냥 그 법칙에 따르면 네가 살아남고 법칙에 안 따르면 넌 죽는다, 이거예요. 노자가 얘기해요. 그냥 객관적인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노자책 되게 열심히 한동안 탐독했었고, 인생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여담이지만 그 노자의 도덕경 그 책을 진짜 한 1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자의 도덕경을 막 전 당연히 아니고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잤다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일으킨 마오쩌둥.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국민당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지고 있을 때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서, 그래, 자연법칙에 따르면 무조건 이기겠지 이러면서 이제 막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되게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 책이고 노자의 자연법칙은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중립적이고 의도나 치우침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자연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나와있죠. 친애함과 멀리함 같은 1문단의 밑에 세 번째 줄 친애함과 멀리함 같은 인간적 덕목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중립적이고 맹목적이고 치우침이 없다는 말이 친애함이 없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인위적 덕목이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 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다? 무심, 공평하다. 무심, 마음이 없다. 의도나 감정이나 치우침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무심하고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볼 때도 어떤 무심하고 공평한 태도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의 방향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노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걸 것이고 그래서 노자가 공자 이게 전설이라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정설로서 받아들여진 얘기인 것 같아요. 노자가 사실 누군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공자님이 노자 이분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막 자신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중국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공자님의 그 얘기를 싫어하면서 너무 인위적이다. 이거 다 어떻게 사냐? 이건 너무 자연법칙에 반한다. 이래서 되게 좀 친절하게 비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도 알면 좀 재밌어요. 어쨌든 그렇고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노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 나를 옹호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옹호할 것인가 어떤 포인트로 비판할 것인가 이게 갈라진다는 거죠. 옹호한다라면 이런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아, 나는 굉장히 무심하고 공평하게 만물을 대등하게 대하고 있구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구나. 치우침이 없다는 건 차별이 없다는 거겠죠. 차별 없이 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자연의 법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 그런 포인트들이 드러나는 부분 여기 여러분 이 제시문을 엄청 많이 봤죠? 이 같은 해 요 제시문을 한 세 학교인가 네 학교인가 최소 세 학교인가 네 학교가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은 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뭐 되게 많고 그런데 자, 그래서 공평하다 여기 내가 말했다 1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 대화 부분. 그러니까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비판이라면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옹호를 한다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모든 말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잖아. 크기에 상관없이 대등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마음이 모두 한 가지이니 개와 이의 죽음은 한 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몸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마디에 골고루 피와 살이 있으므로 아픔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옹호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옹호를 해야 되냐. 크기에 관계없이 공평무사한 관점을 적용한다. 그냥 공평이라고 했대요. 공평한 관점 적용한다. 라는 부분을 들면서 그리고 공평한 관점을 적용한다. 그냥 이 부분을 제시문에 관련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옹호하면 돼요. 요거 외에 뭐 다른 포인트들은 추가로 나올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크기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일관된 잣대를 적용한다.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라는 그런 일관된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기준이다. 인위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서 그냥 만물을 대등하게 한다. 공평하다. 이런 말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차별이 없다. 이런.
이렇게 옹호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까? 비판을 한다면 이런 포인트들을 꺼내겠죠. 물은 피와 기운은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모두 한 가지이니 하면서 예를 들어 적절한 대조를 삼은 것을 시지 어찌 당신은 업신여기서 할 말이겠습니까?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물러가 마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히 생각해보고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같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자 입장에서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가의 마지막 문단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요 노자가 비판한 인과 같은 되게 인위적인 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위적인 동정심 같은 덕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비판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여기 내가 대답했다는 건 다시는 비례자가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랑 걔랑 같냐 이러면서 아무리 자연법칙에 따른다 해도 이게 뭐 자연에도 생태계의 순환이 있고 먹이 사슬이 있고 다 그 어떤 후식 구조가 있고 다 그런 건데 이랑 걔랑 어떻게 같아? 너의 두 개가 대등하다는 너의 주장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인위적인 거야. 이렇게 반대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랑 걔랑 동등하다고 볼 만한 기준을 잡은 거면 그 기준이 공평한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두 개는 다르다. 자연 상태에는 원래 차등과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너는 지금 자연 상태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차등과 차별을 무시하고 네가 인위적으로 세운 인위적인 그런 동정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기준을 어떻게 잡냐? 자연 상태에 부합하는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그 차등과 차별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인위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평한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단 두 번째까지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동정심이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이라는 덕목, 공자님이 얘기하신 인이라는 덕목을 네가 지금 마음대로 들이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뭐 차이와 차별, 차이와 구별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인 평등을 주장한다는 걸까? 이거를 뭐 조금 약간 좀 시사적인 용어로 쓰자면 이런 걸 뭐 백지평등주의 이런 용어도 쓰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차이와 구별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솔직히 우리가 파리 죽이는 거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람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나 어제 파리 죽였어. 어떡하지? 너무 죄책감 느껴져. 막 이러면 왠지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 근데 아저씨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이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도 그냥 차등과 차별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떤 인위성을 제거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거야말로 이런 맹목적인 평등에 대한 주장이야말로 좀 만들어낸 거고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 말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는, 요거를 확장하면 저 백지평등주의라는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지평등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차이까지 전부 다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이 그러니까 이제 성별에도 적용이 되고, 남녀 성별에도 적용이 되고, 인종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르냐? 기능론 갈등론하고 약간 맥락이 맞닿아 있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왜 다르냐?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뭔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백지평등주의라는 그런 주장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얘기하면 흑인이랑 백인이랑 평균소득이 왜 달라? 얘네가 필연적으로 달라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건 차별이야.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르다는 현상이 존재하면 무조건 차별이야. 이렇게 가면 너무 논리 비약이 심한 거죠, 사실은. 차별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달라야 될 이유가 있어야만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상황이 조성되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필연적으로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만 달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애초에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 왜 애초에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 전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백지평등주의라서 모든 그 갈등론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왜 다르냐? 왜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보다 부자지? 왜 서울 사람들이 교육 많이 받아? 이거는 필연적으로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시정해야 돼, 이런 거. 네, 사실 필연적으로 그럼 같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판이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옹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한양대학교에서도 실제로 여기를 포인트로 잡으면 비판할 수 있고 여기를 포인트로 잡으면 무사와 공평하게 대한 것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으면 옹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민감한 남자 이 남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노자의 주장에 옹호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노자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나에 대해서 옹호했는데 나도 노자의 의견에 동조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나를 옹호하는 노자를 내가 옹호해. 하면 걔도 옹호가 되겠죠. 미치겠다. 이거 수학에 마이너스 5개 곱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우리 단순해요. 그리고 노자는 여기 이 사람을 옹호하는데 나는 노자를 비판해. 그러면 나는 얘를 비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마이너스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진작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얘기해 줄 걸. 편한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라는 거야. 노자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데 나는 노자의 주장에 찬성해. 그럼 나도 이 사람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겠죠. 비판하겠죠. 그냥.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자가 이 사람을 비판했는데 나는 노자를 다시 비판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주장에 찬성. 하는 쪽으로 글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노자가 이 사람을 너무 좀 뭔가 이 사람의 비판이 타당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비판을 다시 비판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옹호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갈 수 있는데 네 가지 중 어느 쪽으로 써도 여러분들이 주장과 근거를 잘 들어서 특히 한양대학교는 사례를 좀 들어주는 걸 좋아해서 현실의 사례도 조금 적절하게 들어다가 그래서 제가 백지평등주의 저런 것도 자꾸 얘기를 중간중간 꺼내는 건데 사례를 좀 적절히 들어다가 하면 어느 쪽으로 쓰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점수를 받기에 제일 그냥 점수 받기 그냥 요것만 봤을 때 점수를 받기 유리한 입장은 어느 거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자. 1-1, 1-2, 2-1, 2-2. 우리 설득과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이 있는데 여기는 다수결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쓴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잘 쓴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노자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이중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제일 내가 쓸 말도 많고 그리고 내 비판적 사고력을 물론 잘 쓴다는 전제하에 이러고 말아먹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잘 쓴다는 전제하에 이게 가장 득점 포인트도 많고 쓸 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노자의 입장에서 옹호하고 비판하는 거 어느 쪽이든 잡으면 상관없지. 왜냐면 이건 그냥 노자가 한 얘기니까. 근데 내가 뭘 생각하냐 이 부분에서는 둘 다 비판으로 가주는 게 내가 쓸 말이 많다는 거예요. 노자는 얘를 옹호했지만 나는 얘를 비판한다. 나는 노자를 비판한다. 그래서 나는 이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쓸 말이 많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자는 얘를 비판했지만 나는 노자를 비판한다. 그래서 나는 얘를 옹호한다. 이렇게 너무 이 민감한 소년을 너무 변해준 쪽으로 가면 옹호로 끝나면 너무 좀 약간 좀 싱겁잖아. 쓸 말이 좀 뭔가 적잖아. 그러니까 비판으로 가주는 게 쓸 말이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갔을 거야. 이렇게 갔고 이걸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했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이 합격자 답안보다 잘 쓴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써줄 건데 그거는 이 입장으로 제가 써드릴 거예요. 네 가지 입장을 다 써주면 내 영혼이 나갈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여러분들 연구 개발도 하고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써야지 이것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의견에 맞게 제 스타일을 참조해서 여러분의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적어놨어요. 뒤에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라 이런 심정에서 원래 이제 나중에 가면 도식화도 여러분들이 다 이 도표 그리는 것부터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일단 최대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노자의 판단에 대한 나의 평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가 노자의 이제 내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노자의 의견에 내가 일단 동조한다고 치자. 내가 예스맨이라고 가정해보자. 여기 노자가 말하는데 틀렸을 리가 있어? 이러면서 한번 동조를 해보는 거예요. 공평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노자는 이제 공평, 무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동의한다를 얘기해야겠죠. 왜 무사 공평, 무심함과 공평함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왜 타당한지 사회윤리적인 타당성을 내가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그냥 원래 무심하고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논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공평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뭐 이런 것들 사회윤리적인 측면의 결과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무론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 결과론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인 측면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 무심하고 공평한 태도로 하면 우리가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거나 권익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윤리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노자님이 말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이러면 여러분들 넌 당연히 떨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자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노자의 의견을 옹호한다 그러면 노자가 비판한 그 인위적 덕목을 나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이런 유교적인 덕목 같은 인위적인 덕목은 필요할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좀 현실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위적 덕목에 대한 비판. 쉽게 말해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뭐 꼰슬렀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 덕목하면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제 막 나타나서 우리 막 아름답고 막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 난 진짜 그 사람 얘기 더 이상 듣기 싫어지거든. 아름다운 게 도대체 뭐고 공정한 게 도대체 뭐고 상식적인 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좀 되게 뭔가 약속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어놓게 되면 결국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그냥 아름다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상식적이고 이렇게 말을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모호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분명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특정될 수가 없는 그런 분명하지 않은 게 모호하다라는 거고 그랬고 자의적이라는 거는 사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엿가락 늘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정책을 택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다른 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구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이. 왜냐, 애초에 그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사용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뭐 예시를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더 좋겠죠. 여기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 가령하면서 한 문장 정도로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찾아보면서 스스로 해보라는 뜻으로 비워놨어요. 이기샘플을 해가지고. 근데 뭐 예시를 든다면 어렵진 않겠지. 뭐 인위적 덕목, 뭐 이제 법제도라든가 이런 것, 사회복지제도라든가 법제도의 그런 명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뭔가 조세 부담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 뭐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 수 있어요. 인위적 덕목을 바탕으로 해서 실패할 수 있는 사례들. 그래서 결국에 자연법칙에 따라서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연법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써줬다고 해서 이걸 모든 걸 다 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분량이 1200자로 제한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쓰면서는 내가 좀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고 이렇게 좀 잘 결정을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최대한 다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문장력이 그걸 다 따라갈 수 있으면 다 쓰면 가장 좋죠. 근데 문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못 따라간다. 너무 문장이 길어지고 조잡해질 것 같다. 그러면 좀 뺄 건 빼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옹호 비판. 비판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감히 노자님의 의견 한번 비판을 해보자. 자, 자연법칙에 따라야 된다. 인위적인 걸 배제하고 무사하고 공평한 자연법칙에 따라야 된다. 우리 어떤 비판을 해볼 수가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 이런 비판이 가능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 자연법칙이 왜 도덕의 근거가 돼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법칙에 부합하면 다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자연법칙. 자연법칙 또는 우리 사실과 당위의 문제라고 해요. 당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should에 해당하는 문장이고
사실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is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쌤이 로스쿨 들어갔을 때도 맨 처음에 배운 게 법에는 is의 문제와 should의 문제가 있다. 교수님들 독일어 뽕에 취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하시면서 막 사인과 막 솔렌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법학에서도 그렇고 어느 윤리학에서나 그냥 가장 중요한 대구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분이고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용인하고 더 나아가서 추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기적이야. 생명공학과 유전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이 이기적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도 동물이고 모든 동물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을 받았으니까. 왜? 생존하려고. 내 새끼를 살리는 게 저 아무도 모르는 새끼 살리는 것보다 당연히 더 중요해. 내 새끼 한 명이 나와 관련 없는 종 100명보다 더 중요해. 그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려, 나와 가까운 친척의 이익을 추구하려. 그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이에요. 인간도 이기적이야. 이건 더 이상 논란이 없어. 근데 요 말에 따르면 자연법칙이 곧바로 도덕이 될 수 있는 거면 인간이 그냥 무한정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결론인 거죠. 인간 원래 이기적인 거니까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자, 알아서 살아남어. 사회복지 필요 없어. 인간 원래 이기적이야. 너도 이기적으로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의 문제에서는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문화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은 본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야.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그 얘기를 다 쓸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냥 배경지식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칙으로부터 당위가 저절로 도출되진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증을 조금 더 해주거나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시는 굉장히 쉽죠. 우리 여태까지 자연법칙으로부터 당위를 그냥 도출하면 안 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봐봤어. 방금 내가 한 얘기도 그렇고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저번에 대표적으로 사회 진화론, 사회의 각종 인종 등등 차별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을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진화론이 뭐예요? 사회는 자연이 열등한 거에서 우등한 것으로 진화해가지 사회도 마찬가지로 열등한 거에서 우등한 것으로 진화해간다.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를 잡아먹는 거 가지고 누가 나쁘다고 안 하잖아요.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영국이 인도 가서 점령하는 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야. 왜 자연 법칙에 따른 걸 나쁘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이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연 법칙에서 당위를 도출하면 사회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곧바로 윤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에 담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문장력과 이 속도, 글 쓰는 속도, 필력, 호흡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콤팩트하게 그냥 최대한 잘 해내면 됩니다. 이걸 다 담아낼 필요는 당연히 그럼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뺄 거 넣을 거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글 쓸 때는 항상 말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판. 또 다른 비판은 요 비판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와 차등을 차이와 차등보다 인간적 덕목이 유용할 때도 있다. 인간적 덕목의 어떤 사회적 약간 결과론적인 논리로 가는 거죠. 사회적인 유용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실 모든 우리 법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인위적인 덕목에서 비롯된 거잖아. 기본권이 자연 상태에 어디 있어? 동물 중에 기본권 가진 동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인권을 가졌다는 얘기도 이 인위적 덕목을 상정하면서 나온 거라고. 자연 상태에 반하는
뭔가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막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권리, 어떠한 경우에서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연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인간적 덕목을 어떤 사회 제도화함으로써 문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은 꼭 요 예를 똑같이 들어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도 됩니다. 인간적 덕목이 유용하는 거 복지제도 이런 것들, 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더 청년층이나 약자 계층이 조금 더 생활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사회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모두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덕목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제도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온갖 그런 우리 현실 내에 존재하는 이런 법과 제도,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선에서 예를 들어도 될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적힌 거를 보면서 잘 따라가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옹호 비판 요거는 여기랑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조금 내용을 다르게 써야 되겠죠. 왜냐면 비판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 이런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결론 위주로 좀 짧게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 옹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서 노자의 견해는 무심하고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임의적인 차별 없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든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윤리적 틀을 제공한다. 일관적이고 뭔가 자의적이지 않은 틀을 제공한다. 인위적인 덕목은 뭔가 이제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부작용도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나에 대해서 나는 역시나 나는 탁월했어 이러면서 나 역시 생명에 대한 어떤 이나 개에 대해서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모호하게 차별하는 일 없이 동등한 태도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을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비판을 한다면 이 노자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자의 잠깐만요. 인위적인 덕목이 유용하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비판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과 당위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인간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은 진화적으로 개랑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그런 나름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윤리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마치 백지평등주의처럼 저렇게 이와 걔는 무조건 평등하다. 이런 맹목적인 평등관념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덕목의 유용성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덕목의 유용성 얘기하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할 텐데,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개에 대해서 편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개에 대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나 어떤 배경이라든지 개와 맺고 있는 문화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어떻게 무사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냐. 무사 공평이라는 저 자연 법칙에 따른 기준이라는 거는 오히려 저것 자체가 인류 문명의 어떤 현실에 반하는 주장이고, 그리고 자연에서 이와 개의 구분이 없으니까 인간도 이와 개를 구분지으면 안 돼 라는 주장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개와 이를 합당하게 차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간의 문화적 규범에서도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입장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돼요.
캠든 벤치라는 거는 실제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잘 써있지만 앉는 바닥은 하나의 커다란 평면이 아니고 기울기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면으로 분할되어 있어 잠깐 앉을 때를 찾고 있다면 여러 비스듬한 면 가운데 하나를 골라 걸터 앉으면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벤치가 쫙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앉는 벤치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막 12각형, 뭐 12면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룩불룩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클라이밍 볼더처럼 돼 있는 거야 벤치가.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여기 앉고 이 사람은 여기 앉고 진짜 막 공간 활용을 막 알차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잠깐 앉을 때를 찾아 있다면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를 걸터 앉으면 된다. 근데 이제 하지만 모서리가 있으니까 눕기에는 불편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10분 정도 지나면 불편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설계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공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한 온전한 목적이고 노숙자들의 수면이나 스케이트보드 연습이나 이런 일탈행위에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지 벤치를. 그러니까 잠깐 벤치라는 게 우리 원래 점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벤치는 진짜 잠깐 앉아서 쉬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지금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를 시정하려고 이 벤치를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노숙자들 쓰라고 만든 거 아니니까 노숙자들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그냥 매번 쫓아내기도 힘드니까 디자인 자체를 거기 누울 수 없게 해놓은 거라고. 해놓고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 지하철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써야만 편하게 쓸 수 있게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적대적 건축물 중에 하나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마지막 줄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디자인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되게 차별과 배제의 의도 아니냐? 그래서 노숙자와 불황인들, 뭐 이제 청년, 뭐 방황하는 청년 무리들, 이 사람들은 그럼 뭐 나가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오히려 비판에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좀 이제 원인과 해결책을 자꾸 매치를 못 시키는 비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아무 때나 언제나 그냥 사회적 약자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다른 것도 생각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지 사회적 약자만 무조건 생각해서 노숙자들이 여기 못 앉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앉고 노숙자들이 누워 있어도 그걸 해결하면 안 돼? 이렇게 비판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에 사회가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캠든 벤치를 비판 또는 옹호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 한양대 문제에 아주 포스가 느껴진다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 10몇 년 만에 시사점이란 말을 다시 보네. 나 때는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보네 이러면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양대 문제에 했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캠든 벤치 시사점. 예를 들어서 요 두 입장 가지고 해봅시다. 요 두 입장을 여러분들이 각자 좀 논리력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취한다고 다 표리즘처럼 다 이거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적절하게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 소식남을 옹호했어. 그리고 나도 노자를 옹호해. 그래서 나도 이 소식남을 옹호해. 그러면 캠든 벤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캠든 벤치의 시사점을 어떻게 도출해야 될까라는 건데 여기서 기준은 그게 되겠죠. 무사 공평 그리고 그냥 치우침 없는 공평이랑 같은 말이니까 무사와 공평 그리고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야 된다.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무사와 공평을 강조를 하면 나에 대한 평가. 여기서는 이 사람을 옹호했으니까 캠든 벤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맞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나 걔나 똑같다 그랬잖아. 사회적 약자들이나 사회적인 그냥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요 캠든 벤치라는 건 은연중에 차별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회가 알게 모르게 임의적이고 모호하고 자의적인 그런 잣대를 약자들에게 들이대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회 또는 공동체가 약자들에게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결론을 또 도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캠든 벤치를 통해서 이 소신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물며 이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사회적 소수자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에서 몰아내야 될 사람 취급을 하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걸 했을 때 이런 사회가 모든 보편적 인권이나 이런 평등에 대한 관념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는 거죠.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에 대한 관념을 되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면 저 노숙자 불황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계속 자기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니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 집중해야지 쫓아내는 데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입장을 취하면. 더 나아가서 약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존재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더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용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포용하고 어떤 권리 보장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나가야 될 어떤 윤리적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는 걸로 결론을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뭐 일부 맞는 말도 있고, 저도 이런 거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래서 좀 저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 조금 이제 좀 위화감이 느껴질 것 같긴 해. 이 정도까지 되면. 그러니까 의도성이 다분히 보이니까.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기도 해. 왜냐? 이게 뭐 노숙자들이나 이런 존재들을, 이런 분들을 쫓아내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앉으라고 만든 것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막 12면체, 13면체 이렇게 만들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지하철에서 솔직히 막 누가 나 가까이 앉으면 막 짜증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합리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잘 스테이크처럼 앉을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얼마나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줘. 그런 것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이걸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겠죠. 일단 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니까 캠든 벤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타당하고 그 근거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뭔가 잠깐만요. 캠든 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 일단 요 캠든 벤치는 공공의 편의와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가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인위적인 덕목으로 좀 더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인위적인 덕목으로 연관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인위적인 덕목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공동체의 안전과 시설물의 건전한 이용, 이런 가치들을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노자의 입장을 비판하는 쪽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덕목이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의도를 세우고 그런 덕목을 추구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제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안전이나 이런 시설물의 이용들, 인위적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건 타당하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의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캠든 벤치를 애초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을 하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캠든 벤치가 마치 뭐 불평등을 양산해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캠든 벤치가 뭐 불평등이나 어떤 배제를 조장하고 양산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양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행위나 시민들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행위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쫙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하면서 개요를 짜라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거는 압축을 하고 좀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전개해 나가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이 누워서 자는 거하고 시민들이 정말 그 공공의 그 시설물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용하는 거고 그거를 공평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그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캠든 벤치가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캠든 벤치가 약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더 공평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어떤 윤리를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캠든 벤치를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서 이런 부당한 평등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 애초에 우리가 공평하고 자연법칙에 따라서 모두가 화합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만약에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애초에 전제가 그러면 비판 자연법칙 이게 용어랑 비판 이쪽으로 오케이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사회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캠든 벤치가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더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덕목들을 세우고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 사회의 윤리의 부재를 탓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배려와 어떤 인과 인이나 인권, 어떤 기본권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을 사회적으로 더
더 확대시켜 나가고 정책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걸 오히려 그 사회의 모습을 우리 사회의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캠든 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캠든 벤치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그런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해 덕목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 포용성의 부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자를 비판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니까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덕목들,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심 이런 인위적인 덕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서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캠든 벤치에다가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타당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각자 좀 생각을 해보면 쓰는 부분이고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 예시는 토요일날 예시, 주말 동안 예시답안에 써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논리를 펼쳐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 답안 여기서 여기 합격자 예시 답안이 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뭐 잘하고 못하고 한 게 어떤 건가 가볍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9페이지 이후부터는 이 배경 지식을 좀 넣어놨어요. 캠든 벤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연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캠든 벤치가 여기서는 그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넛지와 공공정책이라는 관점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넛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넛지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팔꿈치로 툭툭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거 그걸 넛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학 학문 분야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을 계획적으로 일정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전통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모든 편익과 비용을 잘 계산해서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되게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야. 합리적일 때도 있는데 되게 감정이나 편향에 흔들릴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뭐 손실을 똑같은 금액이라도 $100 얻는 것보다 $100 잃어버리는 걸 더 무서워한다. 이런 것들. 똑같은 확률인데 내가 $100 얻을 수 있고 $100 잃을 확률도 50%야.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안 한다는, 많은 비율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똑같은 크기라도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런 공포와 편향, 감정적인 불균형을 어떤 경제적 선택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게 행동 경제학이고 그거를 그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를 넛지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공공정책에서 넛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판단이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역으로 국민들의 그 감정적 편향을 잘 활용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더 증가가 되니까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떤 공공의 어떤 합당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너무 국민의 자유를 우롱하는 거다. 이건 뭐 거의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건 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 이렇게 점점 나아가다 보면 정부가 그냥 국민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공공정책에서 넛지를 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찬반의 논란이 존재하는 추가적으로 뭐 연관될 수 있는 이론이고 뭐 디자인과 공공성 그리고 소수자 배제와 포용성의 관점 이런 것들 제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쫙 넣어놨으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용어들 잘 잡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요 합격자 답안에 대해서 가볍게 피드백을 해보면 이 사람은 문단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문단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통으로 한 문단으로 썼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좀 문단 구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많이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쓸말이 많아가지고 원래 연습할 때부터 그냥 통문장으로 쓰는 걸로 연습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가독성 면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나의 입장에서 노자를 나를 평가하고 노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노자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가볍게 밝힌 다음에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걸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캠든 벤치는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인 덕목이 중요하고 자연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자연의 덕목만 추구하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캠든 벤치라는 것은 이런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단을 일단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문장의 품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아요. 괜찮게 썼어요. 이 친구는 좀 글을 많이 어쨌든 쓰고 들어간 친구 같아요. 왜냐면 재작년 합격자면 수능 최저가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글에 대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여기 약간 올인을 하고 들어간 친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덕목에 여기 나오죠. 가의 노자에 대한 노자의 주장을 먼저 요약하고 들어가죠. 가의 노자는 어심 곧 이는 천지 만물의 근본적 원리인 도가 무너진 자리를 대체하는 인위적인 덕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상적 인간상과 동일시되는 상인과 도라는 근본적 원리에 따르는 천지는 둘 다 어질지 성인과 도라는 근본적 원리에 따르는 천지는 둘 다 어질지 않다고 말한다. 이 정도는 뭐 문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장도 길이 나쁘지 않고 뭐 내용도 전체적으로 잘 잡은 것 같아요. 노자의 주장은 잘 요약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심이라는 인위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없이 무심한 태도를 더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보여진다. 보여진다는 표현은 굳이 쓸 필요 없었고 일단은 여기고 있다라고 하고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됐었고 그리고 인간과 관계없이 무심한 이런 말도 사실은 뭐 수험생인 걸 감안했을 때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문장도 괜찮게 썼어요. 근데 뭐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인위적 덕목이 아니라 이것과 반대되는 자연의 무사공평한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무사공평한 법칙에 따라서 사회도 운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키워드가 더 잘 드러났겠죠. 이제 인간과 관계없이 무심한 이런 말은 인간과 관계없다라는 게 무슨 관계가 없다라는 말인지 어떤 관계가 어떻게 없다라는 말인지 사실 뭐 관계없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어쨌든 뭐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는 잘 쓴 거니까 무심한 태도를 더 바람직하게 여긴다. 보여진다 이런 말 쓰지 말고요. 바탕으로라고 할 때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의 손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를 미물이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노자의 입장과 충돌하며 이러한 손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손님의 발언을 받아치며 반박한 나는 노자의 지지를 받을 법도 하다. 좀 기교를 부렸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자의 지지를 받을 법도 하지만 뒤에서 보면 노자의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노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여기 쪽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솔까말 이랑 걔랑 어떻게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위적인 그런 덕목이라는 것도 너무 이제 이 사람은 이를 너무 동정심에 기반해서 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박한 나는 노자의 지지를 받을 법도 하다. 사실 이 말 필요 없어요. 안 써줘도 되는 말인데 얘가 괜히 뽕에 취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노자 입장에서 비판하면 그냥 비판하는 얘기만 쓰면 되지 왜 지지를 받을 법도 하다. 그러니까 뭔가 균형 있게 쓰려는 느낌을 주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려면 아예 그냥 노자의 주장을 확실하게 동의할 만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키워드화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던가 반대 얘기만 비판 얘기만 하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함부로 판단하는 노자의 입장과 충돌하며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여기서 뭔가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명백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부분 찬성, 부분 비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결국에 완전 비판으로 간 건데 이 문장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문장의 품격이 나는 것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노자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노자는 친애함과 멀리함도 인간적 덕목이라 하였는데 그쵸? 요거 잘 잡아줬어요. 친애함과 멀리함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인간적 덕목을
전제하여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잘 참고해주면 좋습니다. 전제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런 주장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 뒤에 이런 생각이 숨어있다라고 해서 그 숨은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요거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놨다가 써먹으면 좋아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무한히 전제하여 드러나는데 전제하여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가 불쌍하다고 여기거나 죽음에 대해 좋고 싫음을 논하는 것에서 인간적 덕목을 전제하여 드러나는데 나는 손님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춘 뒤에 도에 대해 논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드러나는데 뒤에 문장은 안 써도 되는 표현인 것 같죠.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냥 나는 이러한 인간적 덕목을 가진 것을 전제하여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도 노자가 비판하는 인간적 덕목, 더 나아가서 자의적인 어떤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써주면 되고 논하겠다고 한다. 이런 거는 너무 그냥 과도한 서술이죠. 사실 논증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문장이고, 이는 노자가 생각한 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노자가 나의 주장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런 건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몇 줄 지금 쓴 거예요.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글 내용이 좋고 문장도 좀 깔끔하고 이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은 건데, 그리고 아마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진짜 이게 최고점 답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최고점 답안은 아니고 글자도 깔끔하고 좀 이제 수정 표시된 것도 좋고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개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한 거지, 이게 진짜 막 최고점 1등 답안이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다라고 해서 다 따라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큰 따옴표 쓰는 건 솔직히 별로 지면 낭비예요. 그냥 요지를 요약해가지고 한두 줄로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음성지원 하고 싶어요. 나의 주장에 대해 언급한다면 자네는 인과 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네 막 이러면서 이건 좀 웃기죠. 그래서 진정 도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인간적 덕목을 배제한다는 말투도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이건 별로 안 좋은 예의고, 한편 이제 노자는 별개로 내가 나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나 때는 막 1인칭도 잘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배웠는데 요즘엔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1인칭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고, 초창기엔 내가 1인칭 가급적 쓰지 말라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 약간 구시대적인 것 같아. 1인칭은 자유롭게 쓰면 돼요. 1인칭 자유롭게 쓰면 되고, 내가 나를 평가하자면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 생각한다. 현실과 괴리된 주장 이런 말도 많이 쓰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실제 현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현실과 다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다가 써주면 좋고요.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농사 등에서 도움을 주는 가축과 그것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동등하게 여기려면 우리가 인간이 아닌 그것들과 전혀 무관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예리했어요. 예리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키워드화가 좀 더 됐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점수로 합격한 고등학생의 답안도 이런 흠결이 많다라는 거예요. 난 사실 이 정도 포인트를 잡은 것도 고등학생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언어로, 논리적인 언어로 풀어 쓴 건데, 솔직히 좀 키워드가 안 된 느낌이 여러분도 들죠? 그러니까 이와 해충을 차별화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그것들과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무관한 존재여야만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지, 무관한 존재인 거랑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에 대한 그런 좀 키워드를 좀 더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봐야겠다. 제가 생각하다 모든 가치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농사 등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회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오는 현실이나 어떤 배경에 따라서 형성된다.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공평이나 맹목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거는 사회윤리의 어떤 근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사회윤리는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환경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
사회적인 윤리는 우리가 당연히 문화적으로 개를 더 가까이 하고 개랑 공존을 하고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윤리도 형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 윤리를 그냥 인간의 환경적인, 문명적인, 문화적인 맥락과 구분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거를 뭐 저 한 문장 정도로 써주기만 했어도 이 친구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충분히 뭐 잘 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혀 무관한 존재를 한다고 이런 거 보면 좀 아쉽단 말이야. 잘 썼는데 잘 가다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동등하게 대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 말이 저 말이죠. 환경적인 맥락과 윤리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위치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뭐 생각한다란 말 한 번만 써줬어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장이 뭐 진짜 되게 콤팩트하고 되게 잘 쓴 문장은 아니어도 깔끔하죠. 일단 이 정도만 문장을 써도 여러분은 잘 쓴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문장에 군더더기가 있지만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 쓰면 문장 잘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의 캠든 벤치 이제 캠든 벤치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노자에 대한 평가는 사실 안 들어갔죠. 노자에 대한 평가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두 줄 정도 넣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그래서 뭐 많으면 세 줄 정도? 만약에 이 친구가 큰 따옴표를 안 썼더라면 노자에 대한 평가를 넣을 공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참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메소드 연기에 취한 것 같아요. 약간 눈 같고 캠든 벤치는 본래 이제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줄이고 잠깐의 휴식처라는 본연의 용도에 더욱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디자인이라 생각한다. 그렇죠. 캠든 벤치를 일단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일관성 있게 잘 끌고 왔죠. 사회 윤리와 환경적 맥락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윤리를 우선시한 거다. 타당하다. 이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키워드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표현한 것도 잘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일관성 있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벤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줄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디자인을 생각한다. 적대적 건축물이라는 비판적 평가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지 못한 입장이며 실제로 실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이것도 그렇죠. 적대적 건축물이라는 게 애초에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포인트를 뭐 조금 다르게 짚은 거긴 해요. 왜냐면 이 캠든 벤치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랑 그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별개거든요. 적대적 건축물이라는 건 이게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은연중에 배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한 건데 그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재반론을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기능 제대로 하고 있지 않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마무리를 한 비판이라서 사실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한 재반론은 아닌데 근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써줬죠. 연결성도 부드럽고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고려하지 못한 입장이며 실제로 실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다해살에서 우리가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볼 지점은 요거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요거를 교수님들이 바람직하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지점은 해서 사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나아갔잖아.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요걸 못했을 거야. 맨날 이제 설명 분석 요약 요것만 연습하다가 본 수험생들은 그냥 요거 캠든 벤치 옹호만 하나 끝났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여기로 나간 거야. 우리가 정말로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은 캠든 벤치 자체가 아니라 이런 노숙자가 생기는 사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캠든 벤치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본연의 정책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캠든 벤치를 시민들이 좀 이용해 편의를 높여주는 이런 벤치를 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만약에 이 친구가 공간 활용을 더 잘해준다면 한 줄 더 써준다면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이런 사회를 만들 거니? 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노자의 입장을 옹호했으니까 노자의 입장에서 이런 무사 공평과 평등의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모두가 배분을 더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캠든 벤치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노숙자들을 더 줄이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더 좋게 만들 방법까지 얘기해줬으면 그거는 진짜 만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운표만 안 썼으면.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잘 써준 글이고 그럼 좀 참고를 하면서 배울 점들 좀 배우고 나는 좀 다르게 쓸 수 있다. 좀 다르게 써보고요. 토요일에 한번 고쳐서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지난